무지개 물탑은 밀도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여기 빨주노스 파남부 중에서 어떤 색깔이 밀도가 가장 클까요? 네, 보라 색깔입니다. 그래서 시험관에 넣을 때는 설탕을 가장 많이 넣은 6번 컵, 그게 바로 보라 색깔 컵이에요. 보라 색깔 컵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넣을 때는 스포이드로 벽을 타고 천천히 흘리면서 물탑을 쌓아야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보라 색깔이 없어서 남 색깔부터 밑에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갈수록 밀도가 큰 설탕물입니다. 이렇게 밀도가 큰 게 맨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걸 이용한 실험입니다. 설탕물 대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액체들을 이용해서 물탑과 같은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여러가지 물질들은 밀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쌓아야 될까요? 네, 밀도가 가장 큰 토마토 주스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럼 토마토 주스 다음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물엿. 그 다음에 뭐 넣을까요? 네, 주방 세제. 그 다음에 물비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 식용유. 그 다음 메탄올. 이렇게 밀도가 큰 것부터 차례로 쌓아야 됩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네, 분자였어요. 분자. 그래서 분자가 하나이면 한 종류이면 순물질이고 분자가 두 가지 이상이면 혼합물입니다. 자, 구리선은 꿀이라는 한 종류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선은 순물질이에요. 자, 그럼 탄산음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를 제시했는데 코카콜라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탄산음료는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자, 그리고 암석. 우리가 1학년 때 암석은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순물질일까요? 혼합물일까요? 혼합물입니다. 자, 그리고 순검반지. 자, 순수한 금으로 이루어진 반지란 뜻이에요. 자,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순물질. 자, 그 다음 주스. 자, 여기 오렌지 주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스는 혼합물. 그리고 산소. 산소는 산소라는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순물질입니다. 이렇게 구리선, 순금반지, 산소는 순물질이고 여기에 제시된 것 중에서 나머지는 혼합물입니다.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한자로 보면 얼마나 조밀한가, 조밀한 정도예요. 자,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입자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는가에 대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입자가 4개인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똑같은 4개지만 작은 부피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오른쪽이 훨씬 조밀하죠. 밀도가 더 큰 거예요.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식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부피분의 질량.
자, 여기서 부피라는 것은 물질이 차지하는 어떤 크기일까요? 공간. 그래서 이 부피를 측정할 때는 눈금 실린더나 피펫, 플라스크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주로 메스 실린더라는 눈금 실린더를 주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의 단위는 뭘까요? 자, 이게 부피의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질량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해서 질량이라고 불러요. 즉, 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질량과 관계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었죠? 양팔 저울과 윗접시 저울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이에요. 그래서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눴기 때문에 단위는 질량 단위와 부피 단위를 나눴다는 뜻으로 슬래시를 표현해서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실험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액체의 밀도 측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비어있는 눈금 실린더를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할 거예요. 자, 1대 1근 눈금이 100이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를 넣습니다. 자, 10ml를 넣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10ml는 액체의 무엇에 해당할까요? 부피입니다. 자, 그 다음 전자저울의 눈금을 읽어요. 자, 이 눈금은 액체와 눈금 실린더의 합한 질량입니다. 이 질량이 115g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액체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자, 이 115는 액체와 눈금 실린더의 질량을 합한 값이에요. 자, 그러면 액체의 질량만 알고 싶으니까 눈금 실린더의 질량을 빼면 되죠. 자, 1번에서 눈금 실린더의 질량이 100이었기 때문에 115에서 100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액체의 질량은 15g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도 알고 그리고 부피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밀도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그러면 질량에 얼마를 넣어야 되죠? 15. 부피 얼마 넣어야 되죠? 1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5 나옵니다. 고체의 밀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경우에 모양이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대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곱하면 30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하지만 고체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체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때 1근 고체의 질량이 20g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메스 실린더에 물을 넣어요. 그리고 그 부피를 읽습니다. 자, 60ml. 그리고 고체를 이 물에 담궈요. 자, 그러면 이 고체가 들어가면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자, 그 늘어난 부피를 읽어요. 자, 그때 64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고체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자, 늘어난 부피는 고체 때문에 늘어난 거기 때문에 요거 64에서 60을 뺍니다. 그래서 고체 부피는 4ml가 됩니다. 자, 그럼 밀도를 이제 계산해 볼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부피는 4, 질량은 20이죠. 대입하면 됩니다. 4분의 20 해서 계산하면은 5.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무도막처럼 밀도가 작아서 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느다란 철사,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철사를 이용해서 눌러줘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가라앉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만 측정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두 잠기게 해야 된다는 것에 잘 유념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고체의 질량이 7g이었고 처음 물의 부피가 20ml, 그리고 고체를 물에 넣었을 때 늘어난 부피가 22.5였다고 합시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질량은 7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피는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22.5에서 20을 뺀 2.5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2.5분의 7 하면은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체의 부피가 2.8이 되는 겁니다. 달걀을 물에 넣으면 달걀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넣으면 점점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혼합물인데 소금을 얼마나 더 넣느냐에 따라서 소금물의 밀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볼까요?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맨 아래쪽에 있는 수온이 밀도가 가장 크고 맨 위에 떠 있는 코르크가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큽니다. 실온의 물 10g에 질산 칼륨을 1g씩 넣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실온은 20도씨를 생각하면 됩니다. 20도씨에서 질산 칼륨의 용해도가 31.6입니다. 자, 이것은 질산 칼륨이 20도씨 물 100g에 최대로 31.6g이 녹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물의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도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소수점 앞으로 한 칸간 3.16, 반올림해서 3.2g이 제대로 녹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g씩 넣었으니 약 3g까지 제대로 녹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붕산입니다. 붕산의 경우에는 0.1g씩 넣었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일까요? 자, 이때 붕산은 4.9가 용해도입니다. 즉 20도씨에서 물 100g에 최대로 4.9g이 녹습니다. 물의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도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소수점 한 칸 앞으로 가면 0.49, 반올림해서 0.5, 그래서 0.5g이 최대로 녹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실온 물 10g에 5g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겁니다. 실온은 20도씨니까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1.6이기 때문에 질산칼륨은 20도씨 물 100g에 최대로 31.6g까지 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물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용해될 수 있는 용질의 양도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 칸 앞으로 가서 3.16g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g을 넣었을 때는 최대로 3.1g까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가 녹지 않고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물었습니다. 자, 뜨거운 물은 60도씨 이상은 돼야지 뜨겁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0도씨면 따뜻한 물인데 일단 40도씨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40도씨로 보겠습니다. 40도씨에서의 용해도 값이 63.9입니다. 이 말은 물 100g에 최대로 63.9g까지 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용해될 수 있는 양도 10분의 1이 줄어든 6.39g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g 지금 넣은 상태니까 모두 녹을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두 번째 그래프에서 B 상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질산칼륨은 모두 녹을 겁니다. 얼음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를 물었습니다. 얼음물은 0도씨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13.3이 질산칼륨의 용해도 값이기 때문에 물 100g에 13.3g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럼 10g일 때는 10분의 1인 1.33g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5g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온도를 낮춰서 C까지 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질산칼륨 일부가 섭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용해도 실험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과 관계 있는 실험을 합니다. 온도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집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는 실험은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얼음물과 뜨거운 물에 넣고 기포를 관찰하는 겁니다. 기포라는 것은 기체 용해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기체가 빠져나온 것을 우리가 기포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기체 덩어리들이 기포인 겁니다. 자, 그러면 기체 용해도가 낮은 시험관을 찾으면 되겠죠. 즉 온도가 높은 뜨거운 물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압력의 경우에는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실험은 감압 용기를 이용해서 용기 내부에 공기를 빼냅니다. 그러면 내부의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압이 낮아지니까 용해도는 어떻게 되죠?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기포는 어떻게 될까요?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기체와 액체의 움직임하고 관계 있습니다. 기체의 입자는 아주 빠르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슝슝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액체는 좀 둔하고 느립니다. 그래서 이 두 입자가 골고루 섞이려면 기체의 입자가 액체만큼 느려져야 돼요. 느려지게 하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기체는 자꾸 날아다니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눌러서 잘 용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눌러주는 힘, 즉 압력이 클수록 용해가 잘 됩니다. 그림처럼 잘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양이 많을 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합니다. 자, 그럼 그림에서 밀도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위쪽이 밀도가 작고 아래쪽이 밀도가 큰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마개를 이렇게 연 상태에서 꼭지를 돌리면 액체가 별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먼저 우리가 분리해내는 물질은 뭘까요? 바로 밀도가 큰 B 물질이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곳은 이쪽 아래쪽은 바로 잠궈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계 부분에는 A와 B와 B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섞이면 안 되니 새로운 비커를 준비해서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액체는 따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경계 부분이 빠져나가면 다시 콕을 돌려서 잠궈야 됩니다. 잠그고 난 다음 새로운 비커를 준비합니다. 이 새로운 비커에 밀도가 작은 A 물질을 분리할 건데, 자, A 물질은 위쪽 입구, 위쪽 입구를 이용해서 부으면 됩니다. 불순물이 섞인 고체 물질에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고자 할 때 재결정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번 실험은 질산칼륨 30g과 황산물이 1g이 섞인 혼합물입니다. 이 혼합물을 40도씨에서 먼저 다 녹인 후에 얼음물이 담긴 수조에 비커를 담궈서 냉각시키면 됩니다.
이때 석출되는 물질이 있는데 이 석출되는 물질을 걸으면 우리가 재결정 방법으로 순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석출될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볼까요? 자, 이 그래프 40도씨.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을 30g 넣었고 황산구리를 1g 비크에 넣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비크를 0도씨로 낮춘 거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산칼륨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60이 넘어섭니다. 근데 현재 30g만 넣었기 때문에 60g 이상 용해될 수 있는데 30g만 지금 들어있으니까 모두가 용해가 된 거죠. 그래서 모두 녹은 겁니다. 자, 그리고 황산구리는 40도씨에서 용해도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g 밖에 안 넣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30인데 1g만 넣었기 때문에 모두가 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도씨에서 모두 용해시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0도씨로 낮췄습니다. 자, 0도씨로 낮췄을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지금 현재 15, 약 15쯤 됩니다. 약 15쯤 됩니다. 근데 현재 비크에는 30g이 들어있죠. 자, 그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g이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 석출될까요? 질산칼륨이 석출됩니다. 자, 그러면 황산구리는 석출 안 될까요? 자, 황산구리를 한번 봅시다. 황산구리는 0도씨에서 약 15쯤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1g 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최대로 15g까지 녹을 수 있는데 1g만 들어있으니 황산구리는 모두 다 용해되어 있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액을 걸러주면 우리가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방법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용매 중에서 에테르나 에탄올 같은 증발이 잘 되는 용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이 되지 않도록 입구를 공마개로 막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색소점은 용매에 잠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색소점을 찍을 때는 작게 여러 번 진하게 찍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진행하면은 용매가 타고 올라가면서 그럼종이를 타고 올라가면서 혼합물을 녹입니다. 이때 혼합물은 이동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됩니다. 자, 용매가 이만큼 이동할 때 빨간 색깔은 이만큼 이동하고 초록 색깔은 이만큼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빠릅니까? 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동한 빨간 색깔이 더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느린 거 차이가 나서 점점 분리가 되는 겁니다.